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궁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쓴 책인 이러한 제목이 책에 있는 일부 내용을 가지고 과학자의 진로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자에 대한 진로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뭐 사실 웹에 소개를 할 때 SLMS 대표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무슨 사무실이 있는 그런 뭐 회사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다만 시크릿 랩 오브 매드 사이언티스트라는 저희 블로그 제목에서 하는 그런 이름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그 연구 자문 및 용역 뭐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주로 제가 하고 있는 구조생물학을 이용해서 뭐 신약 개발 관련 기업이 연구 지원을 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름 세라피틱이라는 바이오텍 회사와 한 2019년부터 일을 하고 있고 아직도 뭐 연구 지원이라고 하면 보통 뭐 주로 막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뭐 실험을 하면서 구조를 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과학 저술 및 교육 같은 해서 한 현재까지 한 6권 정도의 책을 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의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예, 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러한 과학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이름이 책을 쓴 이유. 두 번째는 과학자로 훈련을 받은 다음 연구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 연구의 그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간단히 하겠는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쓰기 시작한, 출판하게 된 2018년에만 해도 사실 시중의 과학책의 경우에 대부분 뭐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에 대한 그런 책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위인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웃라이어 중에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그런 뭐 아주 탁월한 과학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젊은이들이 뭐 이런 뭐 훌륭한 과학자의 위인의 일화를 읽고서 과학자를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메시나 호날두의 경기를 보다가 뭐 축구 선수를 꿈꾸는 뭐 어린이가 있는 것처럼 마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는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이런 아웃라이어 수준의 그런 과학자가 아니겠죠. 사실 그런 위인들이 가시는 분들은 이런 뭐 아주 자- 자- 동떨어진 곳인데 비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 어딘가 이런 위인과는 관계없는 그런 데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상당한 괴리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과학자가 돼서 생활을 하는 우리 대부분에게 이런 위인들이 그런 일화는 뭐 사실 그렇게 큰 뭐 가치를 물론 뭐 가치가 안 가진다고 할 수 없지만 실용적으로 이렇게 뭐 쓸만한 그 교훈을 남겨준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것을 좀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0.01%에 해당하는 그런 아웃라이어가 아닌 99%를 위한 과학, 과학자가 되면서 과학자로 하는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려고 할 때마다 그런 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이게 찾아보면 그런 책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책도 있었고요. 근데 이건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번역서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주로 박사 이후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박사를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산티아고 라만 이칼이라는 유명한 신경 생물학자가 쓴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 책도 뭐 상당히 뭐 유명하고 좋은 책인데요. 문제는 이 책이 1896년 책입니다. 예, 고종 33년 책이죠.
그러니까 약 120년 전, 120년 써야죠. 이제 한 거의 130년이 되는 책이 과연 얼마나 실정에 맞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대부분을 포함하는 이런 과학자를 위한 가이드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부생부터 과학자를 그만둘 때까지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지 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를 다 다루는 현실적인 책을 그 뭐 왜 그러면 저희가 이 모든 과정에서 다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런 과정에서 친절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2018년에 초판을 냈고 2024년에 뭐 어떻게 보면 6년 정도 된 사이에서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고 저도 어떤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뭐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구성은 뭐 책을 읽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한 절반 정도는 과학자가 되는 훈련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일단 학생으로서 훈련 과정이 끝난 다음에 과학자가 되어서 겪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전반부에 대한 그런 얘기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초판 출판부에는 이 전반부에 집중해서 한번 웨비나를 한 적이 있고 이미 뭐 유튜브를 뭐 브릭을 찾으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브릭에서 웨비나를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많이 뭐 적어도 이런 그 과정을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뭐 그 학부생 입장에서 하는 그런 거는 뭐 조금 필요성이 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이 후반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학자가 되는 과정 자체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지식을 채굴하는 광산이 끝에서 지식이라는 광물을 채굴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비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캐고 있는 그 부분이 광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캐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훈련 과정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학위 과정을 빨리 끝내는 것이 인생 최대의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어, 그 과학자,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학위 취득에만 이렇게 너무 몰두해가지고 학위 취득 위해 끝난 다음에 내가 어떤 미래를 갈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잘 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많은 그런 학위 과정생들은 이런 가장 주변에서 보는 뭐 어떻게 보면 선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분들처럼 뭐 석사, 박사, 포스닥, 교수의 어떤 인생 경로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만을 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경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석사, 박사, 이거는 지금은 뭐 아니라고 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제가 학기를 할 때마다 해도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계의 연구 책임자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거의 하나의 뭐 정상적인 길이라고 생각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런 연구 책임자를 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밖에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경로에 맞는 가치만 학생들에게 이렇게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주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임팩트 팩터를 높은 논문을 내면 뭐 인생이 풀린다. 뭐 논문을 많이 내면 뭐 인생이 풀린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로를 걷는 데는 매우 중요한 가치일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길을 가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을 간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그러나 오늘날의 경우에는 좀 이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이런 학위 과정에 들어온 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는 그런 진로를 모색해야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 뭐 이런 대학원생에서 뭐 교수가 되는 이런 경로가 어떻게 뭐 하나의 뭐 그런 것만을 뭐 위주로 됐다면 뭐 다양한 경로를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뭐 교수가 아니더라도 그 학계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전혀 다른 경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러한 경로를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일단 뭐 흔히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이런 대학원의 학계의 그런 자리를 잡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독립연구자로서의 캐리어 패스를 가게 되는데 아마 이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은 되게 뭐 바이오 관련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대학교 교수나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뭐 바로 가시는 분들은 되게 없죠. 되게 포스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포스닥이라는 것은 포스닥이라고 우리는 쓰고 사실은 박사를 딴 모든 비정규직 연구자를 우리는 포스닥이라고 칭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전공, 특히 저희 아마 대부분이 바이오 전공에서는 이런 포스닥이라는 것을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 거쳐야 되는 시간처럼 돼버렸습니다. 물론 예전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일단 포스닥이 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사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학자의 다양한 인생 연구에서 과연 포스닥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학위를 따면 반드시 하니까 다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포닥은 어떻게 연구 책임자를 지망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실 그 외의 다른 경우에는 사실 포스닥이라는 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연구 책임자를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포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존재하죠. 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포닥 이외의 다른 일자리가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많죠. 실제로 미국의 생물학 박사 취득자의 약 70%가 박사학위를 끝내고 포닥을 한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전공을 좀 학위를 한 거에서 바꿀 때도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한국 한정으로는 뭐 국내 박사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해외 연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 더 우대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연구 경험을 가지고 할 때도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는 포스닥을만 뭐 자의반 타의반 하는 경우가 아닌데 그럼 포닥을 하면 우리가 주의할 점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포닥을 그냥 단순히 박사를 좀 오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사과정의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뭐 좀 더 많은 논문을 내고 뭐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는 하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 포닥의 목표는 결국은 연구 책임자를 한다면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책임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를 위해서는 연구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때 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박사학위 과정 때 한 주제와 방법론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바꿔서 좀 더 폭넓은 역량을 기르는 것도 좀 더 유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다 바꾸면 뭐, 뭐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사실 포닥을 하기가 아무래도 포닥을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독립연구자로 성장시킬 수 있는 포닥 연구실을 선정해야 된다. 즉, 막 가령 자기 목표가 그런 이런 인디펜던트 리서처라면 그런 뭐 이 연구실을 해서 포닥을 한 이후에 그런 연구 책임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그런 걸 그런 곳에서 포닥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연구 네트워크나 연구 주제, 연구 방법론 등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연구 책임자를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해당 그룹에서 분야에서 가장 뭐 앞서 나가는 그룹, 뭐 이것이 반드시 뭐 노벨상을 받은 뭐 그런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빅가이 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적어도 최그 그, 그 가장 좋은 여건과 그런 곳을 가장 뭐 첫 발짝에서 달리는 그런 그룹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그나마 낮은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책에 뭐 이런 만화를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원생 때 그 선택을 하는 그런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서 뭐 무슨 컨트레이 화신이라든지 여우주름 방목자와 같은 스타일이 그런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뭐 대학원 때는 어떤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가지고 좋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포닥 시절에는 그렇게 반드시 좋은 그 멘토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이런 뭐 신적 존재 같은 대가이 랩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닌데 이런 데는 되게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은 것은 많음으로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프로젝트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내부 경쟁도 많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보스 그런 PI가 이런 일개 뭐 포스닥이 뭘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뭐 아주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뭐 몇몇은 좋은 결과를 내지만 뭐 교수님이 그 가령 뭐 박사과정 시절에 뭐 상당히 교수님이 그 디테일하게 그렇게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데서 그 학위를 하시는 분은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빅가이 랩에서 과연 성공을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자율성이 있는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 좀 가는 게 좋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저 또 얘기를 했거든. 포닥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뭐, 그래서 많은 해외도 국내도 뭐 포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 큰 논문 한 편만 내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포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선망하는 이런 저널에 뭐 제1저자로 논문을 내는 사람, 1년에 하는 사람 수는 국년에 가령 국내에 이 해당 분야 전공에 오픈되는 그뭐 정부 책임자의 자리보다 훨씬 더 많다. 그, 래서 저는 뭐 포닥을 할 경우에는 포닥 시작 후 약 한 2년 정도가 종료했을 때 지금 현재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뭐, 무슨 이런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좋다. 가령 뭐 이런 가시적인 성과라는 건 반드시 뭐, 이 시점에서 반드시 어떤 그 논문이 뭐 출판이 되거나 뭐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도, 가령 중요한 논문이 될 만한 핵심 결과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펠로우십을 땄거나, 그럴 뭐 좀 가시적인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내가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제3자의 관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영구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가령 한국연구대라든지 뭐 가령 무슨 NIH라든지 뭐 이런 것에 펠로우십을 뭐 따가지고 내가 하는 그런 연구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연구 책임자로서 할 만한 포텐셜이 있다는 것을 뭐 입증을 하게 된다면 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펠로우십 같은 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자신이 연구 책임자로서의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 진로를 가령 연구 책임자가 생각을 한다면 뭐 그거를 그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 책임자가 되느냐? 뭐 사실 제가 뭐 연구 뭐 결국은 그런 독립적인 연구 책임자를 일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책에 일반적인 얘기는 써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어떤 논문을 얼마나 내면 PI가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지만 뭐 이런 거에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국내의 많은 대학에서 무슨 업적 점수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1차 스크리닝 기준 정도이고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뭐 2차 그거에 뭐 면접에 못, 못 부르는 거 정도이고 사실 그걸 논문을 어느 정도 더 낸다고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후보자가 이런 잔박해에 나올 때 해당 전공에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정확한 거는 학계에서 지금 PI가 된 분이나 새롭게 PI가 뽑으려는 분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기준으로 생물학 박사과정이 그런 진로를 누가 통계를 내본 게 있는데 매년 미국에서 생물학 박사과정에 들어간 사람이 한 16,000명 정도 된다. 그래서 뭐 한 이 정도의 박사과정 학생이 있고 그 중에서 약 한 7,000명 정도는 그만두고 매년 학위를 받는 사람은 한 9,000명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9,000명 중에서 포닥을 하는 사람이 이 정도고 안 하는 사람이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 해외에서 미국에서 포닥을 하는 인원이 포함되고 약 포닥의 수는 이 정도가 있고 포닥 시작 후 6년 안에 정년 트랙 교수가 된 비율은 15%. 그리고 미국 내 전체 정년 트랙 교수의 수는 2만 9천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서 그 포닥으로 하는 사람들이 교수가 된다고 해도 사람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 오늘날 연구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대안경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의 연구 중심 대학원의 교육 목표는 미래의 학계 연구자를 길러내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극히 일부만이 학계의 연구 책임자가 된다. 미국이 의생명과학계 연구 중심 대학에서 되는 비율이 약 10에서 15%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대학이나 미국이 아닌 대학에서는 훨씬 더 낮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안경로란 무엇인가? 그거는 한마디 대안경로라는 것은 출신자의 극히 일부만이 택하는 경로를 대안경로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공대 출신이 밴드를 하거나 영국배가 되는 것 정도의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현실, 대학원 교육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졸업자의 극히 일부만이 가는 경로를 교육이 목표라고 설정하는 게 전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포스트들은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연구 책임자를 지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 연구 책임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장인이라기보다는 본인 인건비와 사무실만 제공하는 자영업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창업자와 비슷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자영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영업을 유지할 돈이 필요하고 아이템이 필요하고 그것을 같이 할 스텝이 필요하죠. 뭐 백종원 씨가 할 만한 그런 말 같이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구비를 수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이런 연구 아이템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는 멘터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정적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학계의 연구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좀 보다는 차라리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창업하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많은 연구 중심자 제하고는 신규 교수에게 대한 중요한 것은 강의를 할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할 사람이 없는 것이 신규 교수를 채용하는 주된 이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도 아닌 그런 과중한 강의를 떠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 교육 경력이 없는 신규 교수 임용자들이 임용 후에는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 어떤 뭐 강의 준비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것은 한국 한정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출생자 감소에서 대학 진학자의 감소 역시 필연적이다. 대학 진학자가 감소하면 필연적으로 교수의 일자리 역시 감소할 것이다. 지금 2005년대 출생한 사람이 약 48만, 3만 명 정도 되고, 이 사람들이 현역으로 대학을 입학할 때 이 정도인데, 아마 이거 출생자 수 그래프를 보시면 약 한 10년 후 정도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교수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우리가 교수를 희망한다면 차라리 국내 이외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직장인이 창업을 할 필요도 없고 창업을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학원을 졸업하고 과학 연구를 한 사람이 반드시 이런 독자적인 연구 책임자가 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어, 연구 책임자가 아니면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뭐 스텝 사이언티스트 등등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그렇지만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구 책임자가 아닌 상태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는 그런 것의 적절한 제도라는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 인식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죠.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사실 연구 책임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은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제가 뭐 약 한 4년 5년 정도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기업에서 뭐 연구 그런 아무튼 자문 등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리고 바로 학교에서 이렇게 기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기업의 연구와 학교의 연구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가지고 좀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학교에 있는 연구자들은 뭐 기업에서의 연구 수준이 뭐 좀 낮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계에서 현재 활용되는 연구라면 어떻게 보면 기업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우도 훨씬 더 많다. 가령 반도체, AI, 제약 등등 실제 우리가 산업 단계에 있는 연구라면 결국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구 수준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분야라면 뭐 학계에서 따라봐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가령 우리가 얼마 전에 노벨상을 탄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도 학계 연구자에서 수십 년간 연구를 했지만 이런 구글 딥마인드 같은 데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하면서 바로 그게 훨씬 더 압도적인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분야의 경우에 결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는 요즘은 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아직 학계에서 좀 더 수준이 높은 연구는 뭐 기업이 별로 관심을 없는 분야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아직 안 되는 연구.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학계에서의 연구는 어떻게 보면 외부의 발표를 함으로써 완성이 되는데 따라서 제1저자는 책임저자 같은 그런 크레딧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기업 연구 활동은 발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발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기업이 상황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 활동을 대외 발표를 하는 PR이 필요할 때가 많죠. 근데 그거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학계 연구는 새로운 사실을 가장 빨리 발굴해서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실 기업 연구는 반드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성격이 문제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는 학계 연구는 뭐 물론 요즘은 공동 연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만 근본적으로 제1저자가 주가 되는 연구가 많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제일 저자를 누가 하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사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 연구의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다. 만약 신약을 개발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왜 제일 저자가 누구냐, 이런 걸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런 예, 자신이 뭐 내가 맡은 파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일을 잘했지만 전체적인 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흔히 말하는 금전적인 인센티브 역시 프로젝트가 전체적인 완성을 돼야지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좀 팀 플레이라는 요소가 학계 앱에서 더 많다는 것을 더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상당수의 학계 연구는 어떠한 특정한 전공자들만 들끼리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 전공자나 과학자가 아닌 사람과 일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커뮤니케이션이 더 필수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얘기라면 뭐 기업의 연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R보다는 D, 그러니까 리서치보다는 디벨롭먼트에 조금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계의 경우에는 가령 어떻게 보면 개념 증명 단계의 연구, 즉 한 100번 시도를 해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만 돼도 뭐 좀 된다. 어떠한 것이 가능성이 있다가 해서 논문을 쓰면 좋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기업의 경우에 100회 시도해가지고 3번 성공하는 기술을 우리가 상용화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어떤 요리를 시도를 했는데 100번 했는데 두세 번 정도만 성공하는 요리를 우리가 손님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최소한 97번, 99번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학계 연구자가 많이 경험을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기업에서 원천 연구나 기초 연구 성과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곧 죽어도 학계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좀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연구자로 기업에 입사했지만 연구자 외의 직군에서 일하는 과학자도 많고 그 직접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과학기술적인 지식을 필요한 직군도 많다. 그러니까 이런 특히 우리가 창업을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와 같은 사업 개발 같은 분야의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있지만 직접 해본 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과학 관련 글 써서 먹고 살 수 있나? 커뮤니케이터가 돼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고 사실 저는 뭐 셀럽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면 셀럽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과학책을 쓴다고 그렇게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제가 2015년 이후 한 6권 정도의 책을 냈는데 대부분의 책의 저 인쇄는 약 한 책 정가의 8에서 10%이고 약 한 초판은 대개 2,000부에서 3,000부, 요즘은 1,000부 정도 찍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2회를 찍는 책은 전체 출판사적의 10% 미만입니다. 그 얘기는 한국에서는 분야별 책 인쇄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자는 오히려 책 인쇄보다 책에 대한 강연료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립니다. 그리고 과학 강연을 한다고 우리 역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셀럽을 제외하고는 어, 대- 강, 강연료는 대학이 전문가 활용비 수준인데 뭐 어쨌든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죠. 유명 유튜버가 되면 낫지 않느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 구독자 500명부터 모아보고 한번 이게 쉬운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일단 부업이나 취미, 봉사활동 정도로 생각하고 해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면 일단 현역 과학자의 부가 할 때부터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연습이라는 게뭐 별게 아니고 뭐 SNS에 블로그에
과학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쓰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부터 하는 거 해가지고 재미가 있다면 계속 해보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과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역 과학자는 분명히 이런 같은 분야 연구자라든지 그런 뭐 과학기술 관련자까지는 우리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지만 일반인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과학자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가 아마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느끼는 거지만, 뭐, 이런, 전공이 틀려지면서 이것을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일단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꿈꾸는 사람은 일단 자기 분야 과학자들에게 자기 하나부터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뭐랄까 비관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과학을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것도 어느 사실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자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중독성이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아무로 모르는 지식을 자기가 맨 처음 발견한 쾌감이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쾌감 같은 것이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좋다고 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학사의 특성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떤 다른 집단과 비슷한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자의 성격이 비슷한 집단이 사회에도 존재한다. 제가 생각하는 건 소위 말하는 오타쿠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사실 뭐 가령 우리가 학회에서 이런 거대한 컨퍼런스에서 자기 관심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듯이 거의 동일한 그런 그 컨퍼런스 룸에서 비슷한 관심 분야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그런 집회들이 있죠. 둘 다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잘 안, 돈을 버는 거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인생이 전부처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운 좋은 일부는 뭐 이런 분야에서 덕업일치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를 제외하면 이걸 가지고 큰 돈과 명예를 얻기는 힘들죠. 그러나 일단 하는 동안에는 뭐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저는 과학 연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덕질이 한 종류라고 보는 것이 좋다. 물론 우리가 뭐 이런 수업 컬처나 뭐 이런 뭐 아이돌 등등 여러 가지 덕질을 하다가 재미가 없거나 혹은 현생 살기가 어려워서 못하겠으면 탈덕을 하죠, 우리가. 근데 저는 과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과학에서 재미를 못 느끼거나 뭐 사실 경제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도 이런 서브컬처나 이런 거의 덕질에 비해서 과학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그런 것들은 가능성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영원히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은 과학 연구자뿐이 아니에요. 사실 프로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아이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이런 직업들이지만 이런 직업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물론 뭐 이런 거에서 뭐 프로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아이돌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지만 95%는 아주 그렇게 좋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죠. 어쨌든 그러나 이러한 거에서 경험을 한 것은 그 이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좀 한국에 대해서 일단 과학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사회적인 경우에는 과학이 는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의 하나의 도구라는 거에 인식이 되게 큰데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국가적으로 과학에 세금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것이 과연 과학 발전하는데 최선의 방법인가 좀 회의적 또는 진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혁신적인 영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과학의 경제적 효과를 너무 강조하는 게 좋은가는 좀 저는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홈런을 치려고 이렇게 큰 스윙을 한다고 홈런이 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학이 가져온다는 제밥에 너무 눈이 멀어서 우리는 뭐 학기 과정부터 과학이 재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원청 봉쇄한 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과학도 사실 그렇게 잘 못하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상당히 불행한 얘기죠. 가령 우리가 과, 과학을 즐기지도 않는데 과학 덧집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만 많아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훈련 과정에 있거나 과학 연구를 할 때는 가능한 뭐 재밌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학자로서 다양한 인생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결국 아무리 성공해서 무슨 과학 연구로 뭐 자리를 뭐 직업을 잡아도 과학 연구를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과학 연구에서 손을 놓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경험은 앞으로 인생에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번 그 하는 그 세미나의 내용은 뭐 여기서 다 했고요. 그 몇 가지의 그런 이제 사전 질문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을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담당으로 입사하여 커리어 개발을 해보다가 과제 검토 및 기획 관련 팀으로 그걸 했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험 연구자에서 그런 실험실은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한 곳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그것을 뭐 우리가 고향이 제일 편한 곳이지만 언제 모든 상황에서 고향에 반드시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고향을 떠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외지에 나가서 하는 그런 경험이 상당히 인생의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실험실을 이렇게 외의 그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영원히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직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얼마나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저희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약한 실험을 안 한 지 한 몇 년 정도 됐는데도 뭐 다시 뭐 실험을 할 기회가 되고 뭐 파이프에서 일단 손에 넣으면 뭐 이거 외에는 잡지 못한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좀 다른 그런 환경이 생겼다면 그것도 하나의 뭐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 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은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있습니다. 수평적 문화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그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이런 수평적 문화라는 거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학계에서는 좀 상당 뭐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좀 너무 수직적인 그런 부분도 있죠. 어쨌든 이런 과학계에서는 수평적인 문화가 상당히 일상적인데 왜 그런 것을 왜 모를까? 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 외에는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과학자의 문화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과학자 아닌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논문을 투고를 할 때는 해가지고
논문 계제료를 내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을 냈다고 하면 그러면 원고료를 얼마나 받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자가 아닌 분들이 과학자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반대로 과학자 출신의 사람들이 좀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좀 적극적인 인터랙션을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자 출신이 좀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좀 이런 과학자의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융합 연구와 뭐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융합 연구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연구를 위한 학제나 학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별도의 학제나 학과가 있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다 만나서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융합 연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신이 적어도 이 한 분야의 전문가인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융합 연구라는 것이 뭐 이것도 조그마하고 저것도 조그마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좀 어떤 좀 그런 프로덕티브한 그런 걸 내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자신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고 있고 이것을 그런 딴 타전공자를 하신 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물론 이것이 그,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의 경우에는 어떤 융합 연구가 뭐 결국 잘 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경험을 좀 많이 쌓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타 전공 전문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많이 참여해 보면 좀 참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융합 연구보다는 한 사람이 동시에 적어도 하나의 그룹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학제적 개인이 되면 참 좋겠죠. 구체적인 예로서 가령 그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분은 이분이 그런 그 컴퓨테이셔널 단백질 디자인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실제로 그런 쪽에서 업적을 남겼지만 박사과정 때는 그 세포 생물학 및 생화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랩, 그, 웹랩에서 그렇게 했고, 코닥에서 이런 생물물리 쪽으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지금 그런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와 웹랩이 섞여진 그런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령 학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했을 때 기업에서 세미나를 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것이 인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이 있을까 같은 그런 질문을 하면 조금 허탈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우에는 이윤 기반의 R&D를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찾아보면 연구를 하는 근본 이유나 소위 말하는 연구비를 따는 핑계 같은 건 존재하죠.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세금으로 지원받는다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핑계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연구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뭐 요런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분들이 결국 학계 연구자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뭐 기업의 경우라면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좀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뭐 기업에 뭐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업에서 보는 관점에서 가령 세미나를 했을 때 그 중요한 또 다른 관점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발생했을 때 문제를 극복하는 그 능력을 있다라는 것 자체를 더 중요시하거든요. 어차피 그런 지원자가 연구를 하는 한 연구 자체는 그 회사와 되게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그러니까 뭐좀 그 기업에서도 사실 자신이 뭐 기업에서 바로 관련 있는 연구를 한 사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어- 그 연구의 하는 학계에서 연구를 한 그런 것이 얼마나 좀 짜임새 있고 올바른 가설에 맞춰서 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뭐 질문은 있고 뭐 아마 또 추가로 이제 좀 이제 질문을 좀 한 것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